크리스마스 때 엄마는 약속이나 한 듯 오래된 가족 앨범들을 꺼내 들었고 내 약혼자 준호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갑자기 굳어서더니 내 손을 움켜쥐고 속삭였다. 보이지 않아? 뭐가? 어떻게 그걸 못 볼 수가 있어? 그는 내게 사진을 가리켰고 나는 더는 모르는 척할 수 없었다. 5시간 후 나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나는 항상 생각했었다. 만약 인생을 뒤엎는 무언가가 치료사나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관심을 가질 만큼의 일이 벌어진다면 분명 음악이 흐를 거라고. 배경에 깔리는 저음의 긴장감 혹은 극적인 천둥 소리 같은 게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런 건 없었다. 그저 감자 샐러드가 있었고 너무 익어버린 양고기가 있었고 엄마는 마리아 캐리 노래를 흥얼거리며 부엌 카운터를 닦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해마다 반복되던 그 향수의 무기화를 모르는 척하며. 천둥 소리는 없었다. 대신 우리 집 특유의 휴일 냄새가 가득했다. 레몬 세정제와 어딘가 탄 듯한 기운이 뒤섞인 냄새. 나는 아무 기대도 하지 않고 그 집에 들어섰다. 평소처럼 웃었고 매년 반복되는 이 연극이 또 시작됐다는 걸 받아들였다. 사진 속 프레임 안에 내가 늘 어색하게 끼워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해야 하는 그 연극. 내 약혼자 준호는 평소처럼 조용하고 침착했다. 그는 관찰력이 뛰어났고 묵묵히 모든 것을 보는 타입이었다. 그런 그와 함께 오면 마음이 좀 나을 줄 알았는데 결국 내게 같이 되어주길 바랐던 건 내 착각이었다. 동생 지수는 이미 도착해 와인을 휘저으며 값비싼 듯한 베이지색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고개만 자주 끄덕였고 부모님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건 습관에 가까웠다. 저녁은 그저 저녁이었다. 익숙하면서도 말은 적고 표면 아래에 긴장이 흐르는. 로스트는 퍽퍽했고 라인은 시큼했다. 엄마는 지수에게 새 직장을 물었고 아빠는 준호에게 컴퓨터 얘기를 꺼냈다. 마치 밀레니얼 세대와 처음 말해보는 사람처럼. 내겐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다. 이제는 익숙하다. 예전엔 속상했지만 지금은 그냥 속으로 몇 분 만에 내가 공기처럼 무시당하는지 세어본다. 올해는 9분이었다. 디저트 후 엄마는 늘 하던 대로 손뼉을 치며 말했다. 사진첩 꺼냈다. 마치 그게 갑작스러운 결정이라도 되는 것처럼. 사실은 누구보다 치밀하게 준비해왔다는 걸 모두가 안다. 매년 같은 앨범, 같은 찌든 자국들, 같은 이야기. 지수는 시상식을 보는 듯 얼굴을 들이밀었고 그녀의 남자친구는 열심히 관심 있는 척했다. 준호는 내 옆에 앉아 조용히 있었다. 나는 사진보다 준호의 얼굴을 더 많이 봤다. 첫 번째 앨범은 생일 파티, 해변 여행, 학교 사진들이었다. 두 번째는 지수가 아기였을 때. 엄마는 빛났고 아빠는 자랑스러워 보였다. 세 번째 앨범, 그건 내 것이었다. 그때부터 준호가 변했다.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아챘다. 그의 어깨가 굳는 것, 한 페이지를 바라보며 눈을 좁히는 것,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모습까지. 마치 사진 편집 중 잘못된 크롭을 발견했을 때처럼. 그는 스캔하듯 페이지를 넘겼고 그제야 내 손을 테이블 밑에서 잡았다. 보이지 않아? 나는 눈을 깜빡였다. 뭘? 어떻게 그걸 못 볼 수가 있어? 그리고 그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다시 페이지를 넘겼다. 엄마가 내가 고양이에게 솔방울을 먹이려 했던 이야기 같은 걸 하자 웃으며 맞장구 치기도 했다. 나는 얼어붙었다. 귀에 이명이 울렸다. 그의 흐름을 따라가려 애썼지만 내 미소는 뒤집힌 피부처럼 어색했다. 무슨 말이야?
내가 조용히 속삭이자 그는 고개를 아주 살짝 저었다. 나중에 말할게. 지금은 그냥 맞춰줘. 마치 내 유년 시절을 요약하는 한 줄 같았다. 우리는 20분 후 자리를 떴다. 준호는 새벽 비행기가 있다거나 늦은 화상회의가 있다고 둘러댔다. 엄마는 호들갑을 떨었고 아빠는 무심했다. 지수는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았다. 나는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속이 무너지는 걸 애써 숨겼다. 차 안에서 준호는 코트 안주머니에서 몇 장의 사진을 꺼냈다. 봤어, 그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사진들을 들여다봤다. 첫 번째는 익숙한 사진. 분홍색 코트를 입고 돌담 앞에 서 있는 나. 기억 속의 벽지처럼 늘 거기 있었던 사진. 그냥 사진이야. 내가 말했다. 그는 2장 더 건넸다. 똑같은 얼굴이야. 같은 각도, 같은 표정, 같은 그림자. 잘 봐. 나는 다시 봤다. 그리고 보였다. 그건 나였다. 정확히 같은 얼굴, 복사해 붙인 듯 다른 장소에 놓여 있었다. 펜스 앞, 그네 옆, 분수대 옆. 하지만 표정은 단 하나. 단 한 근육도 달라지지 않았다. 내 얼굴을 복붙했네. 내 목소리는 낯설었다. 목구멍 뒤쪽에서 튀어나온 듯 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사진을 건넸다. 아기, 창백한 얼굴, 더 밝은 머리카락, 뼈대도 다름. 이건 너 아니야. 네가 아기였을 때 사진 아예 없더라고. 마지막 사진. 엄마, 아빠, 나. 오래된 건물 앞. 하지만 내 윤곽은 흐릿했고 그림자는 맞지 않았다. 마치 스티커처럼 어울리지 않는 느낌. 누군가 끝까지 떼지 않은 듯한. 나는 오래 바라보다 웃음이 나왔다. 진짜 웃음은 아니었다. 머릿속 어딘가 고장난 채로 새어나오는 소리. 나 콜라주였네. 재밌다. 준호는 웃지 않았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도 하지 않았다. 아직은 몰랐다. 하지만 그로부터 5시간 후 나는 경찰에 전화를 걸게 될 거라는 걸. 부정이라는 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니다. 마치 오래된 싱크대 아래에서 물이 새는 것처럼 조금씩 흘러나온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물 떨어지는 소리는 들리고 그 냄새도 익숙한데 사람들은 그냥 손을 씻고 자리를 떠날 뿐이다. 그날 밤 나는 사진을 계속 바라봤다. 준호는 옆에서 eventually 잠들었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침대에 앉은 채 마치 무언가가 나타날까 기다리는 아이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괴물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이미 괴물들에게 이름이 있다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이었다. 엄마와 아빠. 그 사진들은 나의 침대 옆 탁자 위에 줄지어 놓여 있었다. 나는 계속 확인했다. 마치 내가 눈을 떼면 사진들이 스스로 수정될 것처럼. 하지만 아니었다. 내 얼굴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복사되어 붙여진 3번 반복된 어느 순간의 표정을 그대로 간직한 채. 그 아기는 여전히 내가 아니었고 조명은 여전히 어긋나 있었다. 그리고 그때 속삭임처럼 무언가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부정할 수 없는 소리. 나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건 말 그대로였다. 5살 이전의 기억이 하나도 없었다. 예전에는 그게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아니, 꼭 정상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설명 가능한 일이라고 믿었다. 부모님은 전쟁 때문이라고 했다. 내가 어릴 때 겪은 트라우마 때문에 기억이 사라진 거라고 했다.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그들은 그렇게 말했고
나는 믿었다. 왜냐하면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선생님에게 전 아기였던 기억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내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장면은 형광등이 반짝이는 복도에서 엄마가 클립보드를 든 누군가에게 나를 향해 웃으라고 했던 그 순간이다. 그게 나의 첫 기억이었다. 이민사무소, 전등의 윙윙거림, 모든 게 시끄럽고 차갑고 잘못된 느낌. 나는 그때 영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의 눈빛은 이해했다. 연기해라. 그 후로는 평범했다. 아니, 가능한 선에서의 평범함.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고 학교에 다녔고 엄마는 다른 엄마들처럼 도시락을 싸줬다. 단지 쪽지는 넣지 않고 완벽하게 접힌 냅킨만 넣었다. 아빠는 신문을 읽었다. 마치 신문이 빚을 졌다는 듯한 눈빛으로. 그들은 열심히 일했고 내가 필요한 건 주었다. 하지만 사랑? 그건 다른 문제였다. 내 동생 지수가 태어나고 나서 집안의 온도는 단번에 바뀌었다. 갑자기 아기 관련 책들이 생겼고 캠코더로 촬영한 영상들이 있었으며 반짝이는 글씨로 꾸며진 스크랩북이 늘었다. 생일 파티에는 테마가 있었고 스파데이도 생겼고 포옹이 있었으며 따뜻함이 있었다. 내게는 단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던 것들. 내겐 언제나 넌 강했잖아. 넌 독립적이었어. 넌 많은 걸 필요로 하지 않았어. 그 말은 결국 우린 너에게 많은 걸 주지 않았어 라는 의미였다. 나는 그걸 그들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라고, 나를 키우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이 없다. 우리 가족은 친척이 전혀 없었다. 이민 온 나라에서 누구도 방문하지 않았다. 고향에도 돌아간 적이 없었다. 부모님은 전쟁 때문에 모두 흩어졌다고 했다. 가족은 없다고. 어느 날 나는 가족에 대해 물었다. 아빠는 복잡하다고 말했다. 엄마는 화제를 바꿨다. 그리고 그 페이스북 메시지. 내가 15살이었을 때 부엌에 들어갔더니 엄마가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어떤 메시지를 보고 있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다. 내가 읽지 못했던 언어였다. 세르비아어. 모르는 여자의 이름. 메시지에는 하트가 있었다. 엄마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곧바로 그 여자를 차단하고 메시지를 삭제했다. 노트북을 닫았다. 내가 누구냐고 묻자 엄마는 스팸이야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런 메시지가 손을 떨리게 하지는 않는다. 그래도 나는 넘겼다. 늘 넘겼듯이. 나는 17살에 PTD 진단을 받았다. 악몽, 공황 발작, 설명할 수 없는 불안. 무언가가 곧 일어날 것 같은 느낌. 문이 갑자기 쾅 닫힐 것 같은 공포. 하지만 그 문은 절대 닫히지 않았다. 치료사는 내게 전쟁에 대해 물었다. 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녀는 그래서 더 그런 거예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안다. 나는 전쟁이 무서운 게 아니었다. 나는 그녀가 엄마라고 믿었던 그 사람이 무서웠던 것이다. 그 기억은 번개처럼 내리치지 않았다. 조각조각 어둠 속에서 손전등처럼 깜빡이며 찾아왔다. 한 여자. 내가 알던 엄마가 아닌 사람. 부드러운 얼굴, 짙은 눈동자, 감귤 냄새가 났다. 나는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자. 역시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다. 부드러운 목소리, 다정한 손길, 또 그 손을 잡고 있었다. 그러다 내가 자라며 엄마라고 불렀던 여자가 방에 들어왔다. 그때 첫 번째 여자가 몸을 낮추어 말했다. 이분은 너의 베이비시터야. 세르비아어로. 그게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났던 순간이었다. 또 다른 조각. 내가 코트를 입으며 울고 있었다. 엄마 보고 싶어 라고 말했더니
한 손이 내 어깨를 꽉 잡았다. 다시는 그렇게 말하지 마. 그녀 얘기하면 넌 사라져. 그 말이 기억났다. 예전에는 떠오르지 않았던 문장. 하지만 내 머릿속 깊은 어딘가에 박혀 있었던 말. 웃으며 사진 찍으라는 수많은 명령 아래 감춰져 있던 진실. 그리고 또 다른 장면. 낯선 침대에서 발을 차며 울고 있는 나. 가슴은 타들어갔고 나는 감귤 냄새, 나는 그 여자를 부르고 있었다. 엄마. 그러자 차가운 목소리. 그만. 공황은 얼마나 지속됐는지 알 수 없었다. 몇 분이었는지 혹은 몇 세기처럼 느껴졌는지. 준호는 결국 부엌 바닥에서 나를 발견했다. 나는 바닥에 엎드린 채 타일에 손바닥을 누르며 뭔가를 붙잡으려 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만지려 했지만 나는 몸을 움찔했다. 그래서 그는 대신 내 옆에 조용히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러다 나는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집어들고 911에 전화를 걸었다. 세 번째 벨소리 후 접수원이 전화를 받았다. 긴급 상황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내 가슴은 꺼져 내리고 있었고 입이 열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준호는 내 옆에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내 등 위에 올리고 있었다. 나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 납치당했던 것 같아요. 잠시 정적, 목소리가 날카롭게 바뀌었다. 지금 안전하신가요? 네, 아마도요. 지금은 집이에요. 당신을 데려간 사람이 지금 근처에 있나요? 아니요, 오래전 일이에요. 방금 기억이 났어요. 다시 침묵. 이번에는 어조가 조금 달라졌다.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확실히 집중된 목소리였다. 좋아요. 깊게 숨 쉬세요. 지금 당장은 위험하지 않으신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으로 숨을 쉬었다. 맞아요. 하지만 진짜예요. 기억났어요. 그 사람들 부모님 아니에요. 그 순간 준호가 내 손에서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안녕하세요. 약혼자입니다. 그녀가 심한 공황 발작을 겪고 있어요. 약 15분 전부터요. 최근에 여러 단서들을 발견했어요. 아동 사진들이 명백하게 편집된 모습이고 출생 기록도 없어요. 이상한 일관성 없는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아주 선명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녀는 자신이 5살 즈음에 납치당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25년 전,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요. 접수원은 평정을 유지한 채 이해했습니다. 현재 위치를 알려주시겠어요? 라고 물었다. 준호가 주소를 말했다. 이건 복지점검으로 등록되고 관련 수사부서에 이첩될 겁니다. 담당 수사관이 연락드릴 거예요. 만약 그 전이라도 위협을 느끼시면 즉시 다시 전화 주세요. 우리는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더 이상 이건 내 머릿속 혼란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 되었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샤워를 했고 옷을 갈아입었고 언제 개었는지도 모를 빨래를 정리했고 어쩌면 식기세척기를 비우기도 했던 것 같다. 준호는 주위를 맴돌며 차를 끓이고 나를 유리잔처럼 조심스레 지켜보았다. 좀 쉬어야 하지 않아? 그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계속해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거나 문을 박차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바닥이 꺼질 것만 같은 예감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아파트는 여전히 조용했고 무심하게 웅웅거리는 전자음만 흘렀다. 마치 내 삶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상관없다는 듯. 다음 날 아침 이메일이 도착했다. 사건 파일 개설됨. 수사관의 연락을 기다려주세요. 단 2줄.
나는 화면을 준호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2번 읽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진짜야, 그가 말했다. 그 말이 마음속 어딘가에 파고들었다. 마치 내가 부엌 바닥에서 식은 땀을 흘리며 엄마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는 기억을 꺼내던 그 밤은 현실이 아니었던 것처럼. 노크는 이틀 후에 왔다. 3번. 차분하고 조용한 두드림. 마치 부탁이라도 하듯 나는 문을 열었다. 그리고 엄마가 종이봉투를 들고 서 있었다. 쿠키라도 들고 온 듯한 모습이었다. 아빠는 뒤에서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무표정으로 서 있었다. 들어가도 될까? 엄마는 이미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준호가 내 옆의 모습을 드러냈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마치 초대한 손님처럼 소파에 앉았다. 엄마는 봉투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때 감기 걸렸을 때 좋아했던 당근 수프 가져왔어. 8살 때였다. 엄마가 나더러 죽을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우냐고 했던 그날. 그 수프? 고마워요. 나는 무표정으로 말했다. 엄마는 코트를 매만지며 아파트 안을 둘러보았다. 뭔가 할 말을 찾으려는 듯 아빠는 여전히 서 있었다. 경찰과 이야기했어. 엄마가 말했다. 마침내. 신고했다면서? 응, 했어요. 엄마는 어딘가 서운해하려 했지만 기운이 없어 보였다. 그냥 우리한테 먼저 얘기하지 그랬어. 그랬다면 진실 말해줬을까요? 엄마는 눈을 깜빡였다. 우린 네가 다치지 않길 바랐어. 그때 준호가 입을 열었다. 그럼 사실이군요. 아빠가 앞으로 다가섰다. 그래, 넌 생물학적으로는 우리 딸이 아니야. 나는 코로 숨을 내쉬었다. 안도는 아니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누군가가 직접 말해주기를 기다렸던 것. 엄마도 고개를 끄덕였다. 내 엄마는 아주 젊었어. 널 키울 수 없다고 했어. 우리가 데리고 가달라고 간청했어. 간청했다고요? 내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어 했어. 우리는 떠나야 했고 그녀는 남았지. 그게 전쟁이었어. 그녀는 그 의미를 알았던 거야. 그럼 지금은요? 그녀는 지금 어디 있어요? 엄마는 손을 모았다. 몰라. 연락 끊겼어. 찾아보지도 않았죠. 복잡했어. 준호가 다시 물었다. 그럼 왜 사진을 조작했죠? 아빠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너한테 소속감을 주고 싶었어. 그래서 진짜 삶을 지우고 가짜를 만든 건가요? 넌 5살이었어. 엄마를 그리워하며 몇 주 동안 울었지. 너무 힘들었어. 하지만 결국 익숙해졌잖아. 넌 잊었어. 우린 그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 말해줄 수도 있었잖아요. 뭐라고? 우리가 널 진짜 엄마한테서 데려왔다고? 네가 기억 못하는 삶이 있었다고? 넌 우리를 미워했을 거야. 지금도요. 침묵. 엄마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사진이었다. 6살 즈음에 내가 아빠 손을 잡고 있었다. 이건 진짜야. 엄마가 말했다. 마치 그 한 장이면 모든 게 용서되는 것처럼. 나는 그 사진을 만지지 않았다. 그들은 일어섰다. 아빠는 준호를 바라보았다가 나를 다시 봤다. 우리는 널 훔친 게 아니야. 너를 구한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호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가장 끔찍했던 건 그 순간 단 10초 동안 내가 그 말을 믿을 뻔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부드럽게 묻지 않았다.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 이름을 말해주세요. 엄마는 그게 무슨 질문인지 모른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아빠는 늘 하던 대로 마치 내가 너무 피곤하게 군다는 듯 얼굴을 비볐다. 넌 5살이었어. 기억은 신뢰할 수 없어. 그럼 말해보세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우린 너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어. 이미 했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빠가 마치 자백하듯 입을 열었다. 마라 페트라비치. 주소도 연락처도 없이 이름 하나. 더는 없어요. 연락이 끊겼어. 전쟁이었잖아. 맞다. 전쟁은 사람 이름을 구글에 검색하는 능력마저 앗아가는 모양이다. 그날 밤 우리는 검색을 시작했다. 준호는 노트북을 열었고 나도 내 노트북 앞에 앉았다. 내 세르비아어는 할머니들과 음식 얘기할 때는 그럭저럭 쓸만하지만 온라인 검색은 또 다른 문제였다. 마라 페트라비치. 의외로 흔한 이름이었다. 노비사드의 꽃집 주인, 버그라드의 은퇴한 체육교사. 모두 아니었다. 그러다 흐릿한 페이스북 프로필 하나를 클릭했다. 웃지 않은 얼굴, 필터도 없는 사진, 묶은 머리, 50대 초반, 눈가에 잔주름. 그리고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준호는 말했다. 너랑 닮았어. 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아니, 내가 그 사람을 닮은 거야. 그건 단순한 닮음이 아니었다. 거울 속에서나 보이는 어설픈 유사성이 아니었다. 누군가 말해주기 전까진 모를 만큼 미묘하지만 한번 인지하면 더는 피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한 정도의 닮음. 같은 턱선, 같은 눈매, 아무 감정 없이 있을 때조차 드러나는 표정마저 똑같았다. 그녀는 몇 달째 게시물을 올리지 않았지만 프로필에 있는 정보에는 남부 세르비아의 한 마을 이름이 있었다. 10살 때 엄마가 실수로 한번 언급했던 그 지명이었다. 너무 사소해서 잊혀졌던 이름. 그런데 그 지명이 지금 이 화면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우리는 메시지를 보냈다. 구글 번역기를 사용해서. 어색하고 기계적인 말투였겠지만 준호가 3번은 확인했다. 나는 화면을 바라봤다. 마치 답장이 저절로 튀어나올 것처럼 숨도 쉬지 않고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됐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당신의 딸일지도 몰라요. 답장은 다음 날 아침에 왔다. 단 한 줄. 대화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영상 통화를 설정했다. 내가 동의했던 기억은 없지만 준호가 알아서 다 정리했다. 나는 담요를 두르고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마치 오래된 꿈속 인물을 이제서야 만나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프로필 사진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였다. 피곤해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분명히 그녀였다. 여전히 나였다.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바라봤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무엇인가를 꾹 참으려는 듯. 확신이 없었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지금 보니 확신이 생기네요.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머릿속에는 수백 개의 질문이 떠올랐지만 그 어떤 단어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 어딘가에서 걸려 있었다. 그러다 나는 물었다. 저를 버리셨어요? 그녀의 얼굴이 조용히 무너졌다. 영화 속처럼 눈물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표정이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입을 열려다 멈추고 다시 열며 말했다. 아니에요. 절대로. 그녀는 화면 바깥 어딘가를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나를 향해 눈을 맞췄다. 넌 5살이었어. 내가 신분 관련 서류를 마무리하려고 시청에 잠깐 다녀오는 사이였어. 네가 너무 어려서 데려갈 수 없었지.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이웃에게 잠깐 맡겼어. 단 2시간 정도였는데.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돌아왔을 때 넌 사라졌어. 그녀, 네 부모는 이미 떠난 상태였고 이웃들은
그녀가 너를 데리고 갔다고만 말했어. 하지만 너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 그녀는 울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들이 뼈속까지 떨려왔다. 우린 찾으려고 했어. 난 경찰서도 갔고 난민 캠프도 뒤졌어. 전단지도 만들고 보호소에도 전화했지. 사람들은 전쟁 중에 아이들이 종종 실종된다고만 말했어. 하지만 난 아니란 걸 알았어. 넌 길을 잃은 게 아니었어.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단지 어디를 찾아야 할지 몰랐어. 나는 숨을 쉬었다. 조용히. 준호가 대신 물었다. 미국으로 이주 신청은 하셨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와 함께인 가족이 우선 순위였어. 서류도 다 준비했고 계획도 있었어. 하지만 네가 사라진 후 그 자격이 사라졌지. 네가 없는데 어떻게 떠날 수 있었겠어?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 강하게, 분명하게. 이건 기억이 아니었다. 이건 논리였다. 그것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었다. 그들은 나를 사랑해서 데려간 게 아니었다. 나를 원해서 데려간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나를 통해 미국으로 가고 싶었던 것이다. 내가 그들의 비자였고 나를 통해 그들은 삶을 바꾸었다. 사진을 편집하고 존재를 위조하고 하나의 인간을 자기들 이야기 속에 억지로 끼워 넣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었고 내 눈도 그랬을 것이다. 준호는 조용히 내 옆에 앉아 있었다. 마치 방 안의 균열이 더 커지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는 사람처럼. 어디로 간 걸까? 정말 몰랐어요.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혹시 누가 국경 너머로 데려간 건 아닌지, 아니면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죽은 건 아닐까? 무슨 희망을 가져야 할지도 몰랐어요. 나는 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런 사람에게, 나를 잃었던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 대신 나는 이렇게 말했다. 이사벨이라는 이름, 그땐 아니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의 원래 이름은 미레나였어. 미레나. 낯선 이름. 하지만 이상하게 익숙했다. 마치 오래전 벗어두었던 신발을 다시 신은 느낌. 나는 눈을 깜빡이며 균형을 유지하려 애썼다. 진짜 버린 건 아니었어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너를 다시 데려오기 전까진 어디도 가지 않으려고 했어. 나는 텅 빈 느낌이었다. 누군가 내 안을 깨끗하게 비워낸 것처럼. 그저 껍데기만 남은 채 공공장소에서도 정상인 척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간신히 유지된 껍데기. 2주 후 우리는 경찰서에 나란히 서 있었다. 그녀는 남색 코트를 입었고 나는 증거로 사진들을 가져갔다. 담당 수사관은 우리의 진술을 들었고 몇 가지 질문을 했지만 솔직히 나는 거의 기억나지 않았다. 그녀, 내 진짜 엄마는 낡은 지갑에서 접힌 전단지를 꺼냈다. 원본 실종 전단지였다. 내 첫 이름 흐릿한 흑백 사진 아래에 미레나 페트로비치 옷에 빨간 목도리를 착용 중이라고 쓰여 있었다. 이 아이가 제 딸입니다. 그녀는 수사관에게 말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누군가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나는 더 이상 과거를 외면하지 않았다. 나를 위해,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이 일은 재판까지 가지 않았다. 수사 도중 그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민 사기, 연방 문서 위조, 국제 아동 유괴 은폐. 알고 보니 그들은 세르비아 국적을 포기하지도 않았다. 미국 시민권을 얻은 후에도 그냥 여권을 서랍에 숨겨두었던 것이다. 양심과 함께 그들은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미국 시민권은 박탈되었고
항소 없이 6개월 안에 강제 추방되었다. 다시는 이 땅을 밟을 수 없다. 그들이 만든 삶은 거짓 위에 세워졌고 진실은 그들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그 무너짐을 보며 나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다. 나를 이용해 국경을 넘었고 나를 소품처럼 편집하며 삶을 설계했던 그 거짓된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나는 차갑고 조용하게 바라볼 수 있었다. 복수도 아니었고 정의라는 이름을 내세운 것도 아니었다. 단지 더 이상 그들의 거짓에 내 존재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지수는 남았다. 그녀는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국적에는 영향이 없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 고개를 숙이고 바닥만 바라봤다. 그러다 어느 날 우리 집에 찾아와 조용히 말했다. 진짜 말도 안 됐어. 그 말은 사과는 아니었지만 무언가를 건넨 것 같았다. 우리는 이제 전보다 자주 이야기한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내 커피 취향을 알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책 장르도 기억한다. 혈연보다 더 오래 함께한 일상의 기억들. 그건 사라지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각자의 조각을 들고 서로를 다시 알아가기 시작했다. 진짜 엄마, 마라. 그녀는 결국 미국으로 왔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후 가족 재결합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했다. 준호와 나는 서류 작업을 도왔다. 그녀는 우리 아파트 근처 빵집에서 일을 시작했다. 자신이 21살 때 일했던 고향의 제과점을 떠올리게 한다며 손으로 반죽을 다루는 그 작은 공간에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침마다 따뜻한 빵 냄새와 함께 하루를 시작했고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온기를 부담 없이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결혼식 준비도 시작했다. 초대장이 완성되었고 그중 하나는 그녀에게 전해졌다. 마라는 그것을 손에 들고 조용히 울었다. 소리 없는 눈물. 종이에 젖은 그 자국이 시간과 기억을 다시 이어주는 듯했다. 내가 다시 누군가의 딸이 된다는 감각. 그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사진 속 가짜 웃음이 아닌 진짜 미소가 생기는 순간들이 조금씩 내 삶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나를 키운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 무너졌다. 그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거짓을 덮었고 그 사랑은 조건적이었으며 도구적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사라진 이후 나는 처음으로 진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내 과거를 외면하지 않고 내 이름을 되찾고 내 이야기를 내가 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사벨이라는 이름이 내게 익숙해져 버렸지만 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미레나가 숨 쉬고 있었다. 그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고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증명하는 유일한 실이었다. 나는 더 이상 미안해 하지 않는다. 그들이 내게 준 모든 침묵과 공백, 그리고 가짜 기억들을 돌아보며 이제는 분노보다는 단단한 고요함이 생겼다. 준호는 여전히 내 곁에 있다. 우리가 함께 쌓아가는 이 삶 속에서 그는 나의 닻이 되어 주고 있다.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아직 이 세계에 존재할 자격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사람. 나는 매일 아침 그가 내 옆에 있다는 사실에 고마움을 느낀다. 그리고 당신에게 묻고 싶다. 나는 너무 멀리 간 걸까? 아니면 충분히 가지 못한 걸까? 아래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줘. 그리고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